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0부터 내가 젊어지는 습관입니다. 저자는 와다 히데키, 출판사는 센시오입니다. 인간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생각보다 훨씬 빠른 시기부터 노화가 시작됩니다. 이 노화라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신체도 따라서 나이 들고 외모도 빠르게 늙기 시작합니다. 심할 경우 치매까지 시작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예상하지 못한 곳이란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의 노화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마음이 젊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의 노화라는 소리입니다. 이를 과학적으로 말하면 뇌의 전두엽이 노화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몇 개의 영역으로 나뉩니다. 그 영역별로 각자 수행하는 기능이 정해져 있죠. 그 중에서 우리의 감정 제어, 자발성, 의욕, 창의력 등을 관장하는 것이 전두엽입니다. 이 전두엽은 뇌의 다른 영역에 비해 상당히 특이합니다. 예를 들어 언어 이해를 관장하는 축두엽이나 계산 능력을 관여하는 두정엽은 비교적 천천히 늙습니다. 평균 73세 정도까지 언어성 지능이나 운동성 지능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일상에서 쉬지 않고 사용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전두엽은 굉장히 빨리 늙기 시작합니다. 개인 차이가 있지만 40에서 50대쯤부터 위축되기 시작해서 현저하게 노화가 시작됩니다. 전두엽이 관장하는 감정의 조절 능력이나 의욕과 창의력은 신체와 뇌의 다른 기능이 아직도 건강한 중년의 초입부터 둔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감정의 노화를 방치하면 우리 몸의 다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전반적인 노화가 촉진된다는 사실입니다. 노화는 뇌에서 시작된다. 인간은 감정부터 늙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인간은 감정의 기능이 먼저 약해지고 이에 따라 몸도 머리도 연쇄적으로 늙어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성 지능과 동작성 지능은 정상적으로 유지한다 해도 이를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 노화나 치매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뇌로부터 온몸으로 확대되는 노화를 늦추려면 전두엽을 단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 책은 50언저리의 중년들이 최대한 오랫동안 건강한 몸과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감정을 젊게, 전두엽을 젊게 하는 다양한 방법을 설명한 책입니다. 전두엽을 젊게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두엽의 기능 자체를 평소에 100% 가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보다 20살, 30살 젊은 몸과 뇌를 자랑하는 슈퍼 에이저들이 실천하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걷지 않으면 다리의 근육과 기능이 빠르게 약해집니다. 자주 걷는 사람일수록 다리가 튼튼해져서 먼 거리도 지치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전두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서 의식적으로 전두엽의 기능을 고루 자주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전두엽을 자극할 때 입력 시스템보다는 출력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에서 무언가를 입력하는 입력 시스템은 축두엽이나 두정엽의 역할입니다. 그에 비해 전두엽의 기능은 주입된 기억과 지식이나 정보를 꺼내는 출력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꺼내는 힘을 의식적으로 단련하면 전두엽 전체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갈수록 몸이 천근만근,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든 이유, 집에만 있고 싶다,
할 일이 있는데 좀처럼 의욕이 나지 않는다. 두뇌 회전이 둔해진 것 같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기분이 드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50을 바라보는 시점에 전과 같지 않게 이런 변화가 두드러진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장년층이 우울증에 쉽게 걸리는 큰 이유는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인 세로토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 속의 신경세포들은 시냅스라는 연결 부위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시냅스들은 일정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고 한쪽의 신경세포의 정보를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다른 쪽 신경세포로 전달합니다. 행복과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로토닌도 이런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입니다. 만약 서로 떨어져 있는 시냅스들이 세로토닌을 제대로 주고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로토닌은 원래 방출된 곳으로 흡수됩니다. 혹은 세로토닌 자체가 원래보다 적게 방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로토닌 수치가 떨어지겠죠. 이런 경우에 우리의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흔히 SSRI라고 불리는 항우울제는 이름 그대로 세로토닌이 원래 방출된 곳으로 다시 흡수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원래 방출된 세로토닌의 양이 적으면 효과도 약해집니다. 이런 항우울제들은 비교적 부작용이 적다고는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불면증이나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울증의 가장 강력한 방아쇠가 되는 세로토닌의 부족. 우울증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세로토닌이 줄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단어가 뭐였더라? 이렇게 말문이 자꾸 막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저기 한번 열어봐. 그거 어디 뒀어? 특히 가족끼리 집에서 대화할 때는 이렇게만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나이 들수록 대화 속에 지시 대명사가 난무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안일하게 그거, 저거, 이거에 의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를 떠올리고 생각해내려는 노력 자체를 게을리하는 것은 뇌의 아웃풋 기능을 꺼버리는 일입니다. 우리 뇌의 기능은 사용하지 않으면 녹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는 특히 심합니다. 그러니 내가 하루 종일 지시 대명사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정확한 단어로 표현하는 노력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거, 저거, 그것만으로도 일상의 대화가 충분히 성립된다면 내가 너무 편안한 관계에 안주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서로 눈빛만 봐도 통하는 허물없는 관계는 물론 소중하지만 이런 관계에서는 전두엽을 사용할 기회가 적습니다. 조금은 어색할지 몰라도 낯선 장소, 새로운 모임이나 사람들 속으로 다가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노화의 가속 페달을 멈추고 무뎌진 전두엽을 새롭게 자극할 기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50대의 침묵은 금이 아니라 독입니다. 침묵은 금이라는 격언이 있지만 50부터는 너무 적은 말수도 독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뇌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인덱스 역할을 하는 뇌 검색 기능이 저하되고 기억이 흐릿하거나 잘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에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혹시 말실수라도 할까봐 주저하게 되죠. 혹은 요즘 화제가 되는 주제나 유행하는 것들을 잘 몰라서 대화를 따라가기 힘들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말수가 줄어들면 노화가 가속됩니다. 뇌 출력 시스템을 단련하는 손쉬운 방법 중 하나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말수를 늘려보라고 조언하면 그게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잘 모르는데 알려줄래?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설명에 열심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중간중간 묻고 호응하고 내 생각을 얹어보기도 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 경험을 쌓고 실적을 낸 사람들일수록 질문하는 것을 겁내지 않습니다. 경영의 신이라 불린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만년에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초적인 질문이라도 손잡벌이 되는 기술자나 연구자에게 묻고 답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걸 어떻게 남한테 물어보지? 이런 자존심은 시원하게 내려놓으세요. 모르면 물어보면 되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말을 걸고 생각을 나누는 일을 너무 조심스러워하지 마세요. 마음의 벽을 허물 때마다 뇌 출력 시스템이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을 저축하는 것은 입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은 출력입니다. 모든 일에는 입력만이 아니라 출력도 필요한 법이죠. 지식이나 정보를 쌓아두기만 하고 꺼내서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돈도 저축만 할 게 아니라 적절히 꺼내고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식이나 정보가 있는데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요? 표현력이나 창의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쓰는 방법을 보면 사람마다 표현력과 창의성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왕 똑같은 액수의 돈을 쓸 거라면 마음이 행복해지도록 즐겁게 소비하는 것이 최고의 지출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얼마나 돈을 사용하면 될까요? 돈을 사용하는 법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두엽이 나서야 합니다. 슬기로운 어른의 소비 생활을 계획해 봅시다. 사치와 낭비는 물론 피해야겠지만 짠돌이 짠순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지갑 사정이나 앞날에 대한 계획이 저마다 다르니 이 부분도 섬세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예산을 세워서 알뜰하게 소비하되 충분히 만족감이 드는 똑똑한 지출법을 생각할 때 전두엽이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이것은 분석과 계획, 상상력이 모두 동원되는 매우 창의적인 행위입니다. 만약 전두엽을 풀가동해서 도출한 결과가 자신과 가족 모두를 만족시킨다면 그것이 전두엽에는 가장 큰 상이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의욕이 생기고 뇌를 젊게 유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돈을 쓰는 일에 은근히 죄책감을 가졌다면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기쁘게 고민해 봅시다. 기억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물을 외우는 힘, 즉 인풋하는 힘뿐만 아니라 사물을 떠올려 끌어내는 힘, 즉 아웃풋하는 힘이 있습니다. 뇌 어딘가에 보관해둔 기억을 끌어내는 힘, 인덱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이 위축돼서 노화가 되면 당연히 그 기능이 쇠퇴해서 기억이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무서운 것은 전두엽의 이 기능이 쇠퇴하기 시작하면 뇌의 전반적인 기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뇌 검색 기능이 저하되면
대화할 때 화제가 쉽게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유창하던 달변가도 나이가 들수록 말수가 줄어듭니다. 어느 순간 바깥과 접촉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대화의 질은 한층 더 낮아집니다. 이것, 저것, 그거 이런 지시 대명사만 사용해서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전두엽의 검색 기능은 더 녹이 슬고 사람들과의 대화는 더 힘들어집니다. 결국 전두엽의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사실 나이 들 때 우리는 주로 뇌의 인풋 기능만을 걱정합니다. 기억력이 왜 이렇게 나빠졌지? 하다가 혹시 치매 아니야? 이런 걱정까지 앞세우곤 합니다. 하지만 노화의 관점에서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은 뇌의 아웃풋 기능입니다. 다시 말해 말수가 현저히 줄었다면 그야말로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책을 읽어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기억이 오래가지 않는 등 뇌의 입력 시스템이 삐걱거리는 것은 얼마든지 보완할 방법이 있습니다. 실상 무언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매우 강한 의지에 따른 행위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되새기면서 기억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얼마든 열중할 수 있고 기억도 더 잘하기 마련입니다. 한편 기억의 아웃풋, 출력 시스템의 경우는 전두엽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뇌 출력 시스템을 단련하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특별한 훈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뇌 곳곳에 흩어진 정보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일상 속의 습관을 하나씩 고쳐보거나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가 늙는 속도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주식과 로또를 즐기는 전두엽. 주식이나 코인에 빠져들어서 걷잡을 수 없이 큰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르면 곤란한 큰 액수를 덜컥 투자하고 운에만 맡기는 것은 물론 안 될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라면 손해봐도 괜찮다라는 한계 지점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은 재테크 측면에서 물론 전두엽 입장에서도 상당히 유익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일은 전두엽을 무엇보다 크게 자극하기 때문이죠. 전두엽이 좋아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 예상하지 못한 일이 주식시장에서는 일상 다반사라고 할 정도로 자주 일어납니다. 게다가 제대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흐름이나 경기 동향을 주시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차트를 쫓아야 합니다. 지금이다 하는 타이밍에 사자와 팔자를 판단하려면 전두엽을 풀 가동해야 합니다. 중장년이 되면 위험도가 높은 주식에 손대기보다는 정기 예금이나 저축성 보험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으로 재산을 꾸준히 불려나가는 편이 좋다고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고정관념을 버릴 때 우리 뇌에도 통장 잔고에도 의외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중년의 어느 날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 사람들은 비로소 이제 나도 늙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착각입니다. 기억력, 즉 기억의 인풋과 축적에 관련된 역할은 뇌 축두엽이 맡습니다. 축두엽은 전두엽에 비하면 노화가 비교적 늦게 시작되는 영역이죠. 바꿔 말하자면 기억력이 저하되기 시작했다면 전두엽은 이미 한참 전부터 노화가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이고 원숙해져서
사물을 더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50이 가까워서 죽두엽은 아직 건재하지만 전두엽은 슬슬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 이때 흔히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과거 답습형 사고입니다. 예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만 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안위하는 것이죠. 이는 전두엽이 미래형 사고를 멈췄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고 방식입니다. 그러니 젊을 때보다 시야가 확장되고 다각도로 사고하기는커녕 오래전 과거의 사례만 맴돌고 창의력이 전혀 없는 루틴에 빠지게 되죠. 착각의 예를 또 하나 들어볼까요? 나이가 들면 업무상의 실수는 많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선구안이 생겨서일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저 익숙한 업무를 반복하다 보니 단순 실수를 하지 않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슬픈 착각을 하게 되는 원인은 오로지 전두엽의 노화 때문입니다. 뇌가 늙으면 마음 편한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일을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고 고생이나 무례한 일은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100세 시대에 40대나 50대는 아직도 한창입니다.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을지 한탄하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고 안전장치를 찾으려는 인력을 거슬러야 합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까다로워도 힘들어도 한번 해보는 것이죠. 하던 대로만 하지 말고 안 하던 것도 한 번씩 해봅시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하는데 뇌 건강으로 따지면 나이 들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나만의 진짜를 찾아야 합니다. 텔레비전은 바보 상자라는 부모님의 잔소리. 어릴 때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일까요? 실제로 저는 양질의 드라마나 교양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텔레비전은 우리 대에 유해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속의 출연자는 세상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추천하는 것은 나도 따라 해야 될 것 같죠. 시청자는 일면적이고 단정적인 텔레비전 속에 결론에 휩쓸리기 십상입니다. 이럴 때 우리 뇌는 전혀 기능하지 않습니다. 전두엽은 잠정적 휴식 모드에 들어가고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전두엽은 점차 위축됩니다. 치매에 걸리고 싶지 않다.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텔레비전으로 시간을 때우는 습관은 오늘부터 그만둬야 합니다. 뇌를 웃게 만들고 싶다면 텔레비전보다는 공연장이 훨씬 더 좋은 선택입니다. 현실 공간에서 진짜 소리와 냄새와 음악과 웃음을 접할 때 우리 뇌는 기뻐합니다. 꼭 문화나 예술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만의 진짜를 찾아보세요. 감각이 살아나고 마음에 긴 여운을 남기는 것들이라면 뭐든 진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동네의 허름한 분식집에서 처음 먹어보는 메뉴에 한순간 반할 수도 있습니다. 베란다에서 듣는 빗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이기는 순간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나만의 진짜를 찾는 일은 외부의 정답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 감각을 신뢰하는 연습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슴 두근거리며 탐색할 때 전두엽은 마치 오래된 시계 태엽을 감는 듯 활력을 되찾습니다. 나만의 진짜 찾기로 전두엽이 최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세요. 퇴직 후에 순식간에 늙는 이유. 퇴직하고 나서 겨우 6개월 만에 몇 년이나 늙어버렸다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단지 기분 탓일까요? 사실 많은 사람이 퇴직 후 급속히 노화되는 경험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직장에 다니던 시절에는 하루하루 비슷한 일상일지라도 긴장감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라는 조직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여러 세대와 소통하고 협업을 하며 젊은 감각을 간접적이로나마 유지할 수가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되죠. 동료나 후배, 거래처 사람들과 어울리는 회식 자리나 연장 업무라는 그 이름의 골프나 술자리조차도 사회적 자극을 주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정보와 관점을 받아들이고 정서적으로 교류하며 정신적인 활력을 얻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면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이 단절됩니다. 나를 기다리는 회의도, 연락을 주고받을 동료도, 목적을 가지고 움직일 이유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과 뇌는 빠르게 움츠러들고 자극 없는 일상 속에서 노화의 속도는 더욱더 빨라집니다. 퇴직 후부터는 몸과 마음의 적당한 긴장을 유지하려면 스스로 그런 환경을 직접 구하고 나서야 합니다. 과거에는 외부에서 자연스럽게 주어졌던 자극과 관계를 이제는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노화를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방법은 어렵거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먼저 새로운 일정을 만들어 보세요. 매주 다른 동네 도서관에 가본다거나 한 달에 한 편씩 신작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는 식으로 말이죠. 또한 익숙한 취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세요. 낚시만 하던 분이라면 물고기의 생태를 공부하거나 블로그에 낚시 일기를 남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호기심을 놓치지 마세요. 새로운 음식, 새로운 길, 새로운 생각을 마주했을 때 한번 해볼까? 라고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뇌를 젊게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늙어가는 방식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일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삶을 젊게 설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 들음을 오래된 와인처럼 부드럽고 숙성된 맛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어도 모서리가 전혀 깎여나가지 않고 콜라처럼 톡 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보나 지식을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이 없습니다. 이 정보는 진짜일까? 다른 숨은 의도는 없는 걸까? 이렇게 수시로 의문을 던지죠.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넘어갈 내용을 다른 시점에서 꿰뚫어보고 본질을 정확히 짚어내곤 합니다. 이들의 뇌는 잠깐 멍할 틈도 없이 항상 회전 중입니다. 예를 들어 동네 주민센터 강좌에 새로 등록한 아저씨 한 분은 별명이 방골맨입니다. 첫날부터 왜 수업이 5분 늦게 시작하느냐? 이 교재는 3년 전의 판본인데 업데이트는 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다음 주에는 직접 조사한 유사 강좌 비교표까지 들고 옵니다. 처음에는 다른 수강생들이 수근거렸죠. 저 양반 또 시작이네. 이렇게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근데 그 말이 다 맞긴 해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결국 그 방골 아저씨 덕분에 강좌는 개편되었고 강사도 다음 학기에는 최신 자료로 무장하게 됩니다. 언제나 의심하고 질문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방골 아저씨, 방골 아줌마들은 사람이 왜 이렇게 까탈스럽냐, 꼰대 같다 이런 소리를 듣지만 나이가 들어도 늘 생생하고 젊은이 못지않은 활력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이것은 타고난 상정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우리도 때로는 사람 좋은 미소 대신 방골의 기질을 발휘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리한 관찰자, 내 멋대로 사는 사람, 세상 풍조를 태연하게 거스르는 사람일수록 치매와는 멀어집니다. 때로는 욕망의 아줌마, 욕망의 아저씨가 되어봅시다. 외출했다가 우연히 들른 상점에서 갖고 싶다라는 마음에 드는 물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하나, 망설임 없이 즉시 사는 사람. 둘, 살까 말까 고민하다 결국 사는 사람. 셋, 고민 끝에 결국 사지 않는 사람. 물론 상품의 가격도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마음에 쏙 드는 옷을 발견했는데 유명한 브랜드도 아니면서 가격이 상당히 셉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올랐던 갖고 싶다라는 욕망이 가격표를 확인하는 순간 한풀 꺾입니다. 이처럼 머릿속에서는 사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씩 떠올라서 마음에 제동이 걸리고 맙니다. 결국 옷을 사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옷을 입고 열릴 수도 있었던 새로운 세계의 문은 영영 닫힌 채로 끝나버립니다. 만약 그 옷을 입었다면 기분 전환을 삼아 봄 나들이를 계획했을지도 모릅니다. 전두엽이 반길 만한 새로운 자극과 경험이 시작될 찬스였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종종 욕망에 제동을 거는 것이 이성적인 태도라고 여깁니다. 물론 충동을 조절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꾸만 욕망을 억누르고 안 하는 쪽을 선택하는 습관이 굳어지면 뇌는 점차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꺼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무기력과 욕구 불만이 채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뇌 노화의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입니다. 살까 말까 고민될 때 단지 사치가 아니라 삶의 확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 떠올려 봅시다. 과도한 걱정이나 부정적인 사고는 뇌의 피로를 누적시키고 노화를 앞당깁니다. 신경을 곤두세운 상태가 지속돼서 오히려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나 불안에 시달릴 때는 나의 행동과 태도를 객관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외출 후에 문단속이 걱정된다면 문을 잠그는 순간 문 잠갔다라고 소리내서 말하는 것이죠. 또 한 번 들어선 생각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감정의 루프가 시작되면 이건 감정 낭비다 라고 이름을 붙이고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가 아닌 실체 그 자체를 똑바로 응시하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해봅시다. 물론 몸에 좋은 것이 뇌에도 좋습니다. 근육의 자극이 신경계를 통해 되뇌 변연계를 거쳐 심피질에까지 영향을 주는 구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육을 단련했기 때문에 뇌도 강해진다라는 단순한 등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움직인다라는 행위 자체가 뇌를 자극해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꼭 운동일 필요는 없습니다. 쇼핑을 하거나 친구들과 식사를 하러 외출하거나 콘서트나 연극을 보러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동호회나 여행도 좋은 활동이죠. 이렇게 내가 좋아서 움직이는 일은 그 자체로 뇌를 짜릿하게 깨우는 자극이 됩니다. 그러니 운동을 하나도 안 해서 건강이 나빠지는 건 아닐까? 하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단은 자발적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그럴 때 생각보다도 더 열심히 몸을 쓰고 머리도 쓰게 됩니다.
중년의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단순히 먹는 양을 줄이는 다이어트는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음식의 섭취량을 지나치게 줄이면 몸은 에너지 절약 모드로 들어가 기초 대사량이 감소합니다. 그 결과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비타민과 미네랄, 단백질 등 필수 영양소 섭취가 부족해져서 세포 노화까지 촉진될 수가 있습니다. 몸무게는 줄었는데 오히려 피로감이 들고 면역력이 약해졌다면 잘못된 다이어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장년의 다이어트는 소식이 아니라 다식입니다. 적은 양이라도 다양한 음식을 고르게 섭취해야 합니다. 점심을 단순히 국수 한 그릇으로 때우기보다는 채소와 단백질이 포함된 균형 잡힌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죠. 먹는 순서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식사할 때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류부터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섭취하며 이렇게 해서 포만감을 줄입니다.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천천히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순서만 잘 지켜도 인슐린 분비가 조절돼서 지방 축적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천천히 꼭꼭 씹기, 이것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빨리 먹으면 살이 더 찐다는 말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음식을 너무 빨리 먹으면 뇌가 배부르다라는 신호를 보내기 전에 이미 과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천천히 충분히 씹는 습관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먹는 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중년의 다이어트는 단순한 체중 감량이 아니라 몸과 뇌 모두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식사가 전략입니다. 몸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식사의 지혜.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내용도 지루하지 않게 재밌는 예시와 함께 흥미가 가는 부분을 섞어서 말하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80세의 벽입니다. 저자는 와다 히데키, 출판사는 한스 미디어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와다 히데키,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노인 정신의학 및 임산 식리학 전문의로 30여 년 동안 노인 정신의학 분야에 종사하며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다. 1960년 오사카 출생으로 도쿄대학 의학부를 졸업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를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한다. 80세 이후는 70대와는 완전히 다르다. 어제까지 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안 되는 상황을 수없이 맞닥뜨린다. 컨디션 난조를 겪는 일도 잦아진다. 암, 뇌경색, 심근경색, 폐렴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도 생기기 쉬워진다. 치매인가? 이런 생각에 자신감을 잃는 일도 자주 생긴다.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고독이나 절망에 사로잡힐지도 모른다.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거친 파도처럼 덮쳐온다. 이 책에서는 눈앞의 거대한 벽을 넘어서는 다양한 힌트를 제시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단 하나의 결론으로 모인다. 바로 노화를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자세이다. 이것이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가르는 기준이다. 행복은 주관적이다. 즉, 자기 자신이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노화를 한탄하여 이제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다며 없다 없다를 되뇌이기만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노화를 받아들여 아직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며 있다 있다를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 어느 쪽이 행복할까? 정답은 본인만이 알겠지만 지금까지 필자가 임상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있다 있다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였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필자가 오랫동안 근무했던 요코 후카이 병원은 노인 전문 병원으로 이곳에서는 해마다 100명가량의 유해를 해부하고 연구했다. 그 결과 몸속에 심각한 질병이 있음에도 생전에는 알지 못한 채 다른 질환으로 사망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요컨대 마지막까지 자각하지 못하는 질병도 있다는 뜻이다. 암도 그중 하나이다. 85세 이상의 유해를 부검해보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암이 발견되었다. 즉,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속에 암을 품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암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므로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필수이다라고 알고 있겠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요코 후카이 병원 연구는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암도 있고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암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특히 나이가 들면 암의 진행이 느려지므로 그냥 내버려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두길 바란다. 이 사실로 알 수 있는 선택지는 무엇일까? 바로 80세 이후에는 참지 않고 살아가기이다.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식사를 제한하고 좋아하는 술이나 담배를 삼가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80이 넘으면 몸속에 이미 암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참는 행위는 의미가 없다. 좋아하는 음식이나 술을 먹고 마시는 편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겁게 사는 방법이다. 실제로 암을 무리하게 절제하여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기보다는 원하는 일을 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는 편이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암의 진행을 늦춘다고 알려져 있다. 인지장애는 반드시 생긴다. 지금 바로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인지장애는 왜 생길까? 답은 매우 간단하다. 나이를 먹기 때문이다. 다만 80세가 넘어서 발현되는 인지장애는 대체로 매우 더디게 진행된다. 실제로는 증상이 나타나기 20년 전쯤부터 서서히 진행된 것이지만 대체로 알아차리지 못한다. 인지장애는 증상이 발현된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며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하다. 부검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또 하나 있다. 암과 마찬가지로 85세가 넘은 거의 모든 고령자의 뇌에서 이상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대부분 알츠하이머형 뇌 변성이다. 즉, 인지장애라는 병이라기보다 노화 현상에 가까워서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생기는 증상이다. 근력이 쇠약해져서 운동 능력이 떨어지거나 피부에 주름이 잡히고 흰머리가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죽을 때까지 인지장애를 겪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인지장애가 발현되기 전에 사망했을 뿐이다. 좀 더 오래 살았다면 틀림없이 증상이 나타났을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주는 정답은 역시 하나이다. 바로 지금 마음껏 원하는 일을 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다. 변화가 없는 따분한 일상은 뇌의 활동을 둔화시킨다.
또한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도 뇌에 손상을 준다. 반대로 새로운 일이나 좋아하는 일을 하면 뇌는 자극을 받아 활성화된다. 이를 통해 인지장애의 발현을 늦출 수가 있다. 의사에게 의존하지 말라. 의사의 불섭생이라는 말이 있다. 의사가 자기 건강이나 신체에는 무관심하다는 뜻이다. 거짓말 같은 참말로 많은 의사들은 환자에게는 약이나 검진을 권하지만 정작 본인은 원하지 않는다. 아마도 약이나 검진으로 수명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환자에게 혈압이 높다라거나 간 수치가 나쁘다며 다량의 약을 처방하고 작은 암이 발견되었다며 수술을 권한다. 결과는 어떨까? 환자는 약에 치이거나 작은 암과 함께 장기의 일부를 절제하게 될 수도 있는데 젊을 때는 그래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80세 이후에는 이런 치료가 도리어 컨디션 난조나 수명 단축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투병이라는 말이 있다. 주로 암 환자 등에게서 사용되는 표현이다.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도대체 무엇과 싸운다는 뜻일까? 본래 암이란 자신의 세포가 변성하여 암화한 것이다. 즉,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물로 암 요놈, 나는 네 녀석한테 지지 않아. 이렇게 으르렁 대봤자 사라져주지 않는다. 한마디로 싸울 방도가 없다. 특히 80대 이상의 고령자는 더욱 그렇다. 몸 안에 암세포가 여럿 있기 때문이다. 운 좋게 하나를 쓰러뜨려도 머지않아 다음 적이 등장할 확률이 높다. 또 암과 싸우려면 수술이나 항암제 투여가 필요한데 이 두 가지 모두 고령자의 몸에 적잖은 부담을 준다. 체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곤란해지거나 장기 절제로 평생 후유증이 남게 된다. 그렇게 체력이나 신체의 기능을 빼앗기게 되면 면역력과 저항력이 떨어져서 다른 병에도 걸리기 쉽고 몸 안에 있던 다른 암의 진행을 촉진하여 몸 여기저기에 암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투병이라는 선택이 도리어 자신을 괴롭히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필자가 80세를 맞이하는 고령자에게 권하는 바는 투병이 아니라 병과 함께이다. 병과 싸우기가 아니라 병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기이다. 암으로 변한 세포를 약물이나 수수적 치료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길들이며 살아가는 선택이다. 병인 줄 알면서도 싸우지 않는 것은 적 앞에서 도망치는 행위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고를 전환해보면 어떨까? 도망이 상책이다라고 말이다. 언론은 배우들의 투병 생활을 미담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나도 싸워보자 하는 마음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80이 넘은 고령자에게 필요한 것은 용맹함보다는 평온함이다. 암에 맞서 싸워줄 의사가 아니라 암의 고통을 덜기 위해 함께 고민해줄 의사이다. 수술하지 말라. 약을 줄여라 하는 필자의 권유에 독자 여러분들은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 이렇게 불안해할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약물이나 수술을 거부했다가 의사에게 외면당해 의료담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다음에 소개하는 내용은 필자의 지인이 겪은 실제 경험담이다. 지인의 어머니는 85세 때 두 번째 암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더 이상 수술은 하지 않는다라고 결심하고 있었기에 의사에게 솔직히 말했더니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 돌아왔다. 그럼 원하는 대로 하세요. 수술이 필요 없다면 제가 해드릴 치료는 없습니다.
이런 답변이었다. 이런 말까지 듣고 그 병원에 다닐 수는 없었다. 의사의 냉정한 태도에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실은 그 전부터 불신감이 적지 않이 있었다. 3년 전 첫 번째 폐암이 발견되었던 82세 때의 일이다. 작은 암이니까 수술합시다. 이 말을 믿고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마치고 보니 오른쪽 폐의 아래쪽 절반이 사라진 것이었다. 막상 열어보니 생각보다 암이 퍼져 있어서 넓게 절제했다는 흔히 있는 이야기였다. 그러니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었다. 하지만 지인의 어머니는 이해를 구하는 기색도 없이 나쁜 부분은 다 제거되었으니까 이렇게 당당히 말하는 의사의 태도에 화가 났다고 했다. 오른쪽 폐 절반이 없어서인지 위가 제자리를 찾지 못해 수술 후 반년 정도는 구토 증세로 고생했다. 식욕도 떨어지고 체력도 점점 쇠약해져 갔다. 이제 수술이라면 징글징글해. 이렇게 불평하면서도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이야. 병은 마음먹기 나름이지. 이렇게 생각하며 심기일전하여 하루에 6,000보씩 걸으면서 체력 회복에 힘썼다고 한다. 덕분에 다시 건강을 찾아가던 중 건강검진에서 두 번째 폐암이 발견되었고 수술을 거부하자 앞에서 말한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던 것이다. 다행히 지인의 어머니는 재택의료를 하는 병원을 바로 발견했고 좋은 의사를 만나서 마지막에는 집에서 임종했다. 어깨로 암이 전이되어 견디기 힘든 고통을 호소했지만 약으로 다스리면서 생활하다가 어느 날 아침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한다. 마지막에 힘든 일을 겪으셨지만 그래도 집에서 돌아가실 수 있어서 어머니는 행복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지인은 말했다. 지금 언급한 지인의 사례는 실제 대형 병원에서 생기기 쉬운 일이다. 물론 의사는 환자의 인생이나 건강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당면한 병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따름이다. 그러나 환자들은 의사의 말에 상처받거나 괴로워한다. 자칫 치료를 거절하다가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의료 난민이 되는 예도 있다. 의료 난민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의사의 수가 어느 정도 있는 지역에 사는 환자라면 의료 난민이 되기 전에 닥터 쇼핑을 통해 자기 신조를 이해해줄 주치의를 찾는 방법이 있다. 즉, 환자가 의사를 고른다는 발상이다. 물론 어떤 마지막을 희망하느냐에 따라 의사나 병원에 대한 선택은 달라진다. 무엇보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믿음이 가는 의사를 직접 찾아보겠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필자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이다. 본래 의료는 환자 자신이 선택하는 일이다. 하지만 남이 하자는 대로 따르는 사람도 적지 않을 듯하다. 예를 들면 이번에 코로나 대유행이야말로 자기 결정이 통용되지 않는 최악의 사례이다. 코로나에 걸린 고령자는 환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공호흡기를 부착했다. 병문안도 금지되어 가족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도 많았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 나라에서는 환자의 삶보다는 의료 상황을 우선시한 것이다.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필자의 상태를 예로 들어보자. 나는 현재 61세로 3년 전 목마름이 너무 심해서 검사를 받았더니 혈당치가 600ml/dl를 넘었다. 이른바 당뇨병이다. 일반적으로는 인슐린을 투여해야 되는 레벨이다.
그러나 나는 평소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기에 인슐린만은 맞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다. 그래서 이런저런 약들을 시험해 봤지만 유감스럽게도 무엇 하나 효과가 없었다. 마지막 선택은 걷기였다. 당시만 해도 나는 극도로 걷지 않는 생활을 했었다. 우스꽝스럽게 들리겠지만 평소 텔레비전 방송에 나가기만 하면 대놓고 정부를 비판했기에 언제 위험한 상황에 빠질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생겨서 어디든 택시나 자가용으로 이동을 했다. 그런데 실제로 매일 걸었더니 혈당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내 몸이 알려준 사실이다. 솔직히 말하면 걷기는 힘든 일이다. 하지만 식단 조절도 하지 않고 금주도 하지 않으니 최소한 30분 정도는 걷자라고 다짐했다. 인슐린은 맞지 않겠다. 음식이나 술도 자제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 걷기만은 하자. 이런 선택을 한 것이다. 지금은 이 방법이 정답이었다고 생각한다. 80세의 벽을 넘으려면 얼마나 좋은 의사를 선택하고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렇다면 어떤 의사를 선택해야 할까? 좋은 의사를 구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약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다. 본래 약은 몸 상태를 좋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약을 먹고 상태가 나빠졌다면 좋은 약이 아니다. 양을 줄였더니 몸 상태가 나아졌다면 줄여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도 이건 좋은 약이니까 혹은 약을 끊고 죽고 싶나요?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의사라면 그 병원은 그만 다니는 편이 낫다. 환자도 의사의 지시라고 해서 무턱대고 약을 먹거나 자기 맘대로 양을 줄이거나 하지 말고 자신의 정확한 상태를 의사에게 전해야 한다. 이 약을 먹고 나니까 몸이 늘어집니다. 머리가 멍해집니다. 이처럼 말이다. 제대로 된 의사라면 그런가요? 약이 맞지 않나 보네요. 다른 약으로 바꿔보죠. 양을 한번 줄여볼까요? 이런 식으로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런 의사라면 좋은 주치의가 될 수가 있다. 환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속 복용하세요라고 말하는 의사가 있다면 이렇게 물어보자. 이 약을 계속 먹으면 오래 산다는 데이터가 있나요? 데이터가 있을 리 없다. 만약 동물 실험이나 해외 논문을 근거로 든다면 이렇게 되물어보자. 일본에서도 대규모 비교 조사를 하고 있나요? 원래 일본인과 서양인은 식생활도 다르고 체격도 다르다. 무엇보다 일본 사람이 더 오래 산다. 그런데도 동물 실험이나 해외 데이터를 꺼내 든다면 임상을 모른다라고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다시 말해 환자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질문에 당황하거나 흥분하는 의사라면 환자 쪽에서 사양하는 것이 맞다. 소중한 내 몸을 믿고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의사를 선택할 때는 환자와의 궁합도 중요하다. 80세를 맞이하는 고령자에게 병원과 의사는 매우 가까운 존재이다. 진료를 받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게 하거나 심리적 피로감이 들게 하는 의사라면 궁합이 맞지 않다는 뜻이니 다른 곳을 알아보자. 병원과의 궁합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알 수가 있다. 분위기가 밝다면 의사와 환자의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는 증거이고 반대로 어딘가 모르게 어둡다면 피해야 한다. 인생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감각이 알려주는 것이니 그 직감을 믿도록 하자. 병원은 몸이 아플 때 가는 곳인 만큼 대화를 나누면 기분이 나아지게 해주거나 환자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치료해주는 의사가 당연히 좋다. 널리 알려진 명의보다는 나만의 명의를 찾는 일이 중요하다. 내 마지막을 지켜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면 최고의 궁합이다. 장기별 진료의 문제점은 많은 양의 약으로도 드러난다. 예를 들면 검사 결과 혈압이 높다며 순환기 내과에서 혈압 강화제를 처방한다. 빈뇨가 있어서 의사에게 가면 빈뇨기과에서도 약을 준다. 거기다 혈당치가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분비 내과에서도 약을 준다. 각기 다른 전문의에게 약을 처방받았더니 합해서 총 15종류가 되었다는 등 다량의 약을 복용해야 되는 상황이 심심치 않게 생긴다. 다량의 약을 지속해서 복용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몸에 큰 부담을 준다. 왜냐하면 약은 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많은 약을 함께 쓰면 문제가 된다. 물론 꼭 먹어야 되는 약도 있으므로 모든 약을 끊을 수는 없지만 일상생활의 활동 수준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약과 어울리는 올바른 방법이다. 혈압,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 높은 혈압, 높은 혈당, 높은 콜레스테롤. 이 세 가지는 현대 의료에서 3대 악으로 불린다. 앞에서 말했듯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뇌졸중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약을 먹고 수치를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몸이 나른해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역효과도 생긴다. 또한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다양한 병에 노출되기 쉬워진다. 그런데도 약으로 혈압,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고만 한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은가? 또 하나 생각해 주길 바라는 문제가 있다. 바로 혈압이나 혈당치를 낮춰도 암의 위험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줄어들기는커녕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암의 위험성은 오히려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다. 특히 콜레스테롤은 면역세포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쉽게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조사 데이터도 있다. 그런데 왜 의사들은 혈압이나 혈당치,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려고만 할까? 바로 미국식 의료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미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심근경색이기 때문에 혈압이나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는 치료가 장수로 직결된다. 그러나 일본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으로, 미국과는 상황도 다르고 병의 구조도 다르다. 그런데도 구태여 미국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 역시 이상하지 않은가? 하지만 이것이 일본 의료의 현실이다.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좀 더 말해두고 싶은 점이 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게 되면 이를 원료로 하는 남성 호르몬도 감소한다. 남성 호르몬은 심신의 건강 유지에 꼭 필요한 성분으로 감소하면 기운이나 의욕이 사라지고 근력이 저하되며 감정이 불안정해진다. 남성 호르몬이라고 하면 성적인 측면만 주목받지만 그것은 사람이 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결과적으로 말해서 혈압이나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면 동맥경화에는 효과적이지만 신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암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 약을 먹고 기운이 없는 80대가 될 것인가? 약을 먹지 않고 지금의 생활을 유지할 것인가? 혈압,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는 약을 복용하는 것은 오히려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며 사는 선택이 될지도 모른다. 필자는 80세가 넘으면
암 치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지금 필자에게 암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닌 이상 제거하지 않을 것이다. 암은 세포 하나가 암화되면서 시작하여 조금씩 커진다. 보통 1cm 크기의 종양이 되려면 10년 정도가 걸리는데 만약 전이되는 암이라면 그 10년 사이에 반드시 전이가 일어난다. 1cm 크기로 발전해서 행운인 것이 아니라 이때는 이미 어딘가로 전이된 상태이지만 너무 작아서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암이 3년 후에 재발했다는 말은 3년 전에 암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당시에 이미 전이되었고 그것이 커졌다는 의미다. 필자가 암에 걸려도 제거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유이다. 특히 80세가 지난 고령자는 수술할 필요가 없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암은 진행이 느려지고 쉽게 전이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허투루 손대기보다는 지켜보는 편이 낫다. 사실 발견하지 못했을 뿐 훨씬 이전부터 암을 지닌 채 살아왔고 앞으로 서서히 진행되겠지만 한순간에 나빠지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암 치료는 간단하지 않다. 수술이든 화학치료든 몸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체력이 크게 떨어지는 80세 이상의 고령자는 평소의 생활로 되돌아가지 못할 확률이 높다. 암을 절제하는 편이 오래 살까? 절제하지 않는 편이 오래 살까? 솔직히 정답을 알 수 없다. 일본 의학계가 대규모 비교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절제하는 편이 오래 사는 예도 있고 절제하지 않는 편이 오래 사는 예도 있다. 그렇지만 경험적으로 볼 때 절제하면 확실히 건강을 해친다. 대부분 암과 더불어 장기의 일부까지도 함께 드러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위암은 위를 절반에서 3분의 2까지 절제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유방암도 예전에는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이 일반적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곤도 마코토라는 의사는 치료 결과는 보존술과 동일한데도 유방 전 절제술을 하는 것은 외과 의사의 범죄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며 파문을 일으켰고 곤도 의사를 배척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를 배척하던 교수들이 모두 은퇴하고 난 지금은 일본에서도 보존술이 표준 치료술이 되었다. 폐나 그 밖의 장기도 마찬가지다. 젊어서는 몰라도 80세가 넘어서 장기를 절제하게 되면 확실히 평소 생활이 불가능해진다.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암 절제술을 받지 않는 편이 나은 이유는 또 있다. 고령자일수록 다른 장기에도 암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나를 제거했다 해도 금방 또 다른 암이 발견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실제 요코 후카이 병원의 부검 결과 85세가 넘어서 암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면서도 절제를 할 것인가? 이는 선택의 문제이다. 의사들도 전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들은 수술이 성공하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기운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든가 조만간 또 다른 암이 발견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는다. 눈앞의 암을 도려내는 것이 전문의의 일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앞서 말한 곤도 의사에 따르면 과대 절제를 하지 않고 암만을 정교하게 제거하는 의사도 있지만
5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 슈퍼 닥터를 만나기는 좀처럼 쉽지 않다. 건강검진 수치 중에는 혈압,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 적혈구 수 등이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데이터가 존재한다. 혈압을 낮춰라라고 철저히 지도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어느 선까지 낮출지가 애매하다. 예전에는 혈압이 150만 되어도 혈관이 파열되는 예가 있었지만 이는 일본인의 영양 상태가 나빴던 1950에서 1960년대 이야기다. 영양 상태가 좋아진 오늘날에는 동맥류가 없는 한 혈압이 200이 되더라도 파열되는 일은 없다. 80세가 넘는 고령자도 마찬가지다. 지금의 70에서 80대는 전후에 탈지 분유 등을 배급받은 세대라서 그런지 혈관은 튼튼하다. 하지만 이 또한 개인차가 있다. 만약 혈압이 180인데 두통이나 울렁거림,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180은 높은 수치이다. 이럴 때는 혈압을 낮추는 약을 처방받도록 하자. 수치만 보고 비정상이라고 판단하여 약을 지속해서 복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80세 이후에는 자기 몸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노후의 최고 재산은 추억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몸이 약해지고 행동 반경이 좁아진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침대에서 보내는 날들이 많아진다. 이때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그때 참 즐거웠는데 라는 추억들이다. 만약 당신에게 물려줄 정도의 자산이 있다면 추억을 만드는 데 쓰거나 자기 행복을 위해 쓰도록 하자. 앞서 말했듯 자녀에게 돈을 물려줘도 변변한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벌고 배우자와 함께 모은 돈이니 당연히 당사자가 써야 한다. 80세가 넘은 고령자는 지금 당장 병이 들고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내일 죽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니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한 소비는 행복한 선택이다. 만약 5천만 원이 있다면 호화 여객선을 타고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은 어떨까? 참고로 지금 일본의 개인 금융자산은 1900조 엔으로 그 중에 약 1200조 엔은 고령자의 소유이다. 하지만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혹은 살기 위해서는 아직 돈이 더 필요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소비를 꺼리고 있다. 경제가 돌지 않는 이유는 돈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격한 가정일지도 모르겠지만 만약 상속세율이 100%라면 어떨까? 세금으로 빼앗길 바에는 다 써버리자며 돈을 팍팍 쓰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고령자는 건강해지고 건강 수명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나라 전체의 의료비도 줄게 될 것이다. 온통 좋은 일들 뿐이다. 요즘 같은 불경기나 고령자 문제도 순조롭게 해결될지 모른다. 게다가 상속세 수입을 통해 소비세를 감세할 수 있어서 젊은 세대의 부담도 줄게 된다. 이야기가 좀 커져버렸지만 재산을 자녀에게 남기기 위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참는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다. 자기 자신은 물론 자녀도 불행해지고 나라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걷기 운동이 딱 알맞다. 즉, 산책이다. 시간은 하루에 30분 정도가 이상적이다. 한 번에 30분을 걸어도 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각 10분씩 합계 30분이어도 괜찮다. 가능하면 조금 빠른 속도로
팔을 흔들면서 걷도록 하자. 산책에는 또 다른 효과가 있다. 자연광을 쏘이면 세로토닌이라는 뇌내 물질이 분비된다. 이 물질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마음을 안정시키거나 머리 회전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산책 이외에도 청소나 세탁 같은 집안일도 훌륭한 운동이 된다. 몸을 수시로 움직이는 일이 중요하다. 귀찮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오히려 반대로 몸을 움직여보자. 잔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자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80세를 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즐겁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